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이건 딜할 사항이 아니다. 거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의 발언입니다. 통신비 약정 할인율 확대를 놓고 통신사와 나온 이야기에서 드러났던 말인데요. 소송까지 불사한다던 통신사 일단 정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든 건 아니고 일부만 들었습니다.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등 여러 가지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 전부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당과 정부 통신사의 약정 할인율 적용 수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는 걸까요? 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다룹니다.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이 말 속에는 환경 파괴나 침해는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의 농가와 주민들입니다. 자연 파괴나 농업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우연히 겹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걸까요? 에너지 환경 전문가와 함께 따져봅니다. 오늘 경제수사대 불법 사금융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환경이 팍팍해졌기 때문인데요. 그 신고 사례와 피해 규모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대략 집에서 한 달 나가는 통신비 얼마 정도 되십니까? 통계치 조사에도 10% 이상 되는 이 가계 지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죠. 그래서 정부도 이 새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줄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적용입니다. 이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통신사들은 굉장히 반발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뿐만 아니라 왜 민간 기업의 영업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느냐라는 논리까지 나왔었죠. 그래도 이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 갖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안을 일부 수용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또 아직 남은 부분들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MCA 시민중개실의 한석현 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석현입니다. 예, 이 선택약정 할인율 저희도 좀 뜨거운 감자일 때 다뤘었는데요. 결국 25% 상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통사가 받아들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상됐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선택약정 할인 25% 적용을 이제 신규 가입자로 정부에서 먼저 선을 그어주다 보니까 이 통사들이 그동안 이 5%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꼈었는데 그런 부담이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마저도 이 통사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저희 시민사회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통사가 유리하다라고 본 시각은 조금 적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 통사들이 행정소송 여러 가지 또 딜 얘기 여러 가지 이 망사용료라든지 전파에 대한 좀 대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게 이 소급 적용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 통사 요구도 정부 쪽에서 안 받아들인 상황이거든요. 약간 미봉책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결정을 했거든요. 이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이게 이미 지난 2015년 4월에 전 정부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이미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5%보다 더 높은 8%나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통사들이 행정소송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게 선택약정률 상향은 이제 법적인 강제 조치거든요. 이게 단통법의 고시를 바꾸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사들이 법적으로 받으려고 했다면 지난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 때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아마 행정소송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기존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용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협상용 얘기였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일단은 지금 신규 가입자에서는 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적용이 되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건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일단 그냥 저희가 25%니까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 상향이 되면 기존에 아마 4만 원 요금제라고 가정을 하면 4만 원이라고 요금을 가정하면 기존에는 8,000원 20% 할인 받으시는 것이 월 10,000원 할인으로 한 2,000원 정도 추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입자들이 좀 많이 선택하고 있는 요금제인 한 65,000원대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상품 네네. 같은 경우에는 49,000원대로 실납구액이 줄어듭니다. 예. 기존 선택 약정 할인에서 적게는 한 달에 한 1,000원에서 많게는 한 5,000원 정도 추가 할인 혜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 혜택에서 추가된다.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요금제를 비싼 요금제를 쓰시거나 10만 원 이상 되는 요금제를 쓰시는 가구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할인 혜택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신규 가입을 하셔도 25%가 적용이 되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보실 수는 있겠죠. 예, 일단 신규 가입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논란이 됐던 게 소급 적용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가입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 또 이미 약정 계약을 맺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신규 가입자들에 한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좀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2015년 4월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논란 없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단통법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단통법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바로 이용자 차별행위 금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를 지금도 차별하는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같은 법을 통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번에는 통신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할 문제도 아니고요. 네. 또 통신사들도 기존 전례가 있는데 소급 적용을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뭔가 지금 좀 이 상황마다의 다른 논리들, 빈약한 논리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들, 고객들이 차별받거나 또 좀 불합리하게 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기존 가입자들은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요금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선택 약정 가입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신 후 이렇게 재가입하시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신규로 재약정을 맺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재약정을 하시려면 기존 해지를 하시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다만 기존 약정 할인 준도 해지 시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위약금 부분은 좀 사전에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가입 기간이 길실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도 많이 발생됩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는 약관을 보시고 내가 손해볼 만한 위약금 지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통신비 할인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것들 정부는 이 부분까지는 또 해결을 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통신비나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밝혔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딜 얘기도 나왔는데요. 물밑협의는 되고 있는지 이 관련해서 여러 세미나도 다니실 텐데 어떻습니까? 주파수 할당 대가라든가 전파 사용료 인하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부분들인데요. 네네. 저부터 이제 그런 부분은 통신비 인하 결부시켜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과도한 통신비를 적정한 선으로 낮추자는데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정부는 정책을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통신사들이 이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공적 책무를 좀 망각하고 지나친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공공재에 대해서 지나친 수익성 추구만 해왔기 때문이다. 예. 그동안 이제 부당하게 좀 취한 이익들이 많다고 이제 소비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계산하는데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구조적으로 소비자보다는 통신사가 배를 많이 불려왔다. 사실 단통법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때문이라는 취지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강조 얘기 주셨는데요. 이 통사는 변함없이 이거 상당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까지 되면 우리 수천억 원대, 수조 원대까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죠? 이통 3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총 3조 7천억 원이 넘거든요. 네.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네네. 벌어들인 돈이 3조 7천억 원이 넘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익 구조를 오랜 세월 좀 경쟁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속해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돈을 많이 그래왔죠. 벌었다. 네. 그리고 단기 수익이 다소 악화된다고 큰 지장을 받을 정도의 지금 회사들은 아니고요. 네네. 또 자구책으로 당장 뭐 손대기 쉬운 단말기 지원금 등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이제 보조금으로 서로 가입자를 뺏어오는 이제 구조로 이제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눈에 띄게 좀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이제 수익 보존을 위해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5G라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 보면 지금보다 요금 구조를 상향해서 출시하는 네. 그전에 관행들이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예, 참 지금 뭐 알뜰폰 가입자까지 빼온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카카오뱅크 출연하고 나서 이 기존에 거의 좀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1금융권 은행들이 앞다퉈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제4 이통사라든지 이 기존의 통신사들을 조금 이렇게 카카오뱅크처럼 좀 긴장시킬 수 있는 요금 인하, 소비자 혜택 좀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매기 효과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지금 그 이동통신 3사는 이제 고착화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 구조이고요. 네. 경쟁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동통신 네. 생태계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잠자고 있는 연못에 이제 충격파를 던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여러 가지 뭐 한 번에 돌을 던져서 그 충격파로 이 연못이 뭐 깨끗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동통신 생태계 자체를 이제 바꾸는 네. 그다음에 소비자 친화적이고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뭐 단말기도 싼 게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서비스도 자기에게 맞는 요금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신 소비자들의 주권이 강화되는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기업이 굉장히 수익이 악화된다라는 건 사실 고객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이 되겠고요. 뭐 그러면 그간 고객들은 또 여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단말기 자급제 얘기도 완전 자급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적용해서 실제로 이 통신비 인하 내지는 통신 관련 비용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은 신중하거든요. 정부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는 되어 왔던 제도이고요. 네. 아마 국회에서 다음 달에 단말기 완전 작업제를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예정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단말기 완전 작업제라는 것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단말기를 TV처럼 전문 판매자면서 사고 요금제 등 이 서비스만 통신사에 별도로 가입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신사들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이제 이동통신 생태계 자체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단말기도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난립해 있어서 이 생존권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체계 하나로 시행에 앞서서는 사전 정지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참 기존의 생태계에 새로운 좀 변화,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이 정도로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네요.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MCA 시민중개실의 한석현 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돈 문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경제 환경 문제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북핵 리스크 한번 다뤄봤습니다. 북한과의 휴전으로 사실은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으로 막혀있다 이런 얘기들을 무역, 경제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북한에서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경제 또 우리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경제가 출렁거립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북한이 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수단인데요. 단순한 군사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금융까지 건드리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은 좀 더 이상 북핵 리스크,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안심이 있어 왔는데 이젠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극과 도발 또 걱정에 대한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남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나누고 싶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한 생생경제였습니다. 포스코와도 함께했고요.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 발표 때문에 과연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정부가 5년간의 조세정책 개혁 방향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5년간 조세정책을 일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그리고 소득 재분배, 과세 형평 제고, 그리고 세액 기반 확충 및 조세제 합리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핵심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소득과 금융과세 부분에서 근로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 종류별 형평성 높이고 또 고소득과 중산층, 저소득층 같은 계층과 과세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자본이득과 금융소득 과세는 좀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긴 했는데요. 네. 비과세나 감면적 워낙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데 투자해서 얻은 자본이득에 제한적으로만 과세하고 있다. 이것도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정비하고 효율화해서 세액 기반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명목세율이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이 대기업 위주로 실효세율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비과세 감면제도 이런 거 꾸준히 축소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들의 실효세율 보면 2011년에 17.5%였는데요. 2016년에는 19.6%로 좀 올랐습니다. 아마 이 실효세율이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 내용인데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시 정수뉴스에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FM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여쭤볼게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름을 안 여쭤봤는데 권소연 기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인터넷 뱅킹 대출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네요. 역시 카뱅, 매기효과 이런 탓인가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분기 중에 인터넷 뱅킹 대출 신청이 8,606건, 금액으로는 1,017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각각 3.3배, 3.5배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한 200%를 웃도는 겁니다. 네. 지난해 2분기 이후에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 대출 신청 증가를 보면 대략 한 5%에서 9%대로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는 그야말로 폭증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K뱅크가 지난 4월에 출범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해서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되고 또 24시간 내내 운영을 하니까 이를 통한 인터넷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부 시중은행이 인터넷 뱅크 견제 이런 거 나서면서 온라인 전용 대출 상품도 좀 내놓고 영업도 강화하고 이런 역량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7월 말에 출범했으니까 네. 2분기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이 카카오뱅크가 더 큰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아마 하반기에는 이 인터넷 뱅킹 대출 실적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중국으로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항공업, 여행업 참 힘들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7월 국제선에서 좀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 7월 국제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이 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 여행을 제한하면서 중국 노선이 감소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뭐 항공 노선 다변화하고 또 4월에 뭐 긴급 지원 대책 이런 거 내놓은 덕에 6월까지는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로 성장세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7월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 중에서 이제 중국 노선 여객이 대략 한 27%를 차지했는데 중국 노선 여객이 3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보면 대략 45% 정도 줄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난 5월부터는 뭐 홍콩과 대만의 이제 독감 영향 때문에 이 노선 여객까지 줄어들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방 공항들도 다 국제공항 바뀌고 분주했던 게 바로 이런 중국 관광객 때문이었는데 좀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살리기 대책 나왔다고요? 네, 사실 공항별로 보면 뭐 대구나 김해, 인천공항 이런 곳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런 공항 특징 보면 중국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그 국제 노선의 다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곳들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청주, 제주, 무안, 양양 뭐 이런 곳들이 한 80에서 90%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지방 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 이용률이 낮은 무안이나 양양 공항에 대한 이 공항 시설 사용률을 반으로 낮췄던 게 지난 4월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청주 공항에도 이거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중국 노선에 운항하던 항공기를 뭐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이런 데 이제 대체 노선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중국 노선 대신 국적기를 투입하기 쉬운 곳이 이제 태국과 대만 노선인데요. 네. 이런 곳들의 이제 운수권을 늘리기 위한 항공회담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지방공항 취항 가능성이 높은 외항사를 유치하자 뭐 이러면서 해외 마케팅에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주와 쿠알라룸푸르 노선 그리고 청주와 하노이 정기편, 뭐 양양과 하노이 전세편 뭐 이런 것들 개설되고요. 무안과 대만 신규 노선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뭐 청주, 무안, 양양 뭐 이런 지방공항에 외국인 여객을 3명 이상 모집하면 그 여행사에는 인당 10,000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네. 외국 관광객 전세편 유치한 여행사에 편당 250만 원씩 지원금을 줬었는데 이거를 내국인 해외 관광객 전세편으로까지 확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세점도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뭐 제주, 청주, 무안, 양양 이렇게 4개 공항에 대해서는 면세점 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군요. 자, 다주택 보유자들 지금 때 아닌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오늘 이제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조물주의 건물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다 이런 월급적인 꿈들 많잖아요. 네네. 오늘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이제 전국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8만 2,204명으로 나타났고요. 등록주택은 66만 4,036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서울에 19만 8천여 가구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15만 8천여 가구 그리고 부산에 8만여 가구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또 봤더니요.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40대였는데요. 네. 전국에 무려 1,659가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어마무시하죠. 네. 이어서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가 700가구를 보유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9세 이하 임대주택 사업자도 501명이나 됐는데요. 뭐 전형적인 금수저겠죠. 이 중에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한 300명씩 있었고요. 300명 그리고 131명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임대주택 등록률이 25% 수준에 불과한데요.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임대주택 등록 좀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1,659채의 집을 갖고 있는 광주 서구의 40대 분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지하철 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모든 것들이 사실 에너지 없이 불가능하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화석연료나 원자력 등의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 드러났습니다. 위험, 비용,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환경오염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고 이미 전 세계는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우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과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종 반대와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자연을 파괴한다. 주변 농가의 여러 가지 이익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환경에너지부자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유원영 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어려운 말인데요. 에너지 분야에 이 수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소통 방식인데요. 아직까지는 에너지 정책이 그만큼 어려울까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에너지 정책이 지난 정부까지는 우리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전제를 하면서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대폭 늘려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장소에 보통 2개, 3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6개 이상의 원전이 다 밀집해 있고, 심지어 이제 10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허가까지 난 상태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주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죠.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건강 피해 호소가 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석탄도 줄이고 원전을 줄이는 그런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지금 현재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중에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그런 게 된 거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오륙호기를 원래 애초에 백지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민들 토론을 통해서 한 번 더 결정을 해보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공론조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정권을 잡고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토론해서 얘기해보자라는 태도를 취했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 정책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또 장기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여전히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크거든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근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원전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가져왔던 기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 편리성 이런 네. 것에 대한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하지만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시대로 바뀐 상태입니다. 네. 심지어 구글이나 애플 이런 대기업들도 새로 짓는 공장들이 재생에너지를 100%로 공급을 하겠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두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급격한 형태의 탈원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는 60년 동안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네.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얘기한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길게 한 나라는 없죠. 네. 네, 가까이는 2022년에서 아무리 멀어도 2050년인데 우리가 2079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과 석탄을 좀 약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표현 네. 자체가 탈원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상 이런 시간 지금 양유원영 처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이건 한 정권, 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 상황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발도 그렇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가 지금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 하나가 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쓸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죠. 네. 아무래도 안전한 에너지원이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깨끗한 에너지원이면 훨씬 좋을 거고요. 네네. 미세먼지가 안 나오고 온실가스 위협이 덜하고 핵폐기물이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위험성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원전 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줄일 수만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깨끗한 에너지원이 있다면 바꾸는 게 맞겠죠. 그게 네. 큰 틀에서 맞는 건데
그게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냐 또는 이제 비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도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 네.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을 넘어서서 25% 정도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사실 좀 후발주자죠.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지만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잡기 네. 잘하니까. 현재는 또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저렴해진 상태라서 지금 하면은 뭐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내 한 업체가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수출 1위 공급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더라고요. 네네. 이게 수출만 이제 더 이상 하는 게 아니라 국내 내수산업을 네. 키워서 국내 일자리도 키우고 이제 원전과 석탄 대신에 이런 재생에너지도 늘리는 그렇게 네. 방향을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패스트 팔로우 우리는 좀 따라잡는 데 능한데 좋은 방식에서 좋은 것들은 좀 빨리 따라잡으면 좋겠죠. 자, 이제 그런데 친환경 쪽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태양광 발전 또 풍력 발전 이런 것들 설비 만드느라 오히려 해당 지역이 뭐 파괴되고 오염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런 반발 논리들이 있던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빨리 따라잡더라도 환경적인 부담을 너무 키운 상태에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역 공동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기가 들어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독일이나 이런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네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대인이거나 농부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곳이에요. 네,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그렇죠. 됐군요. 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잡혀지면 어쨌든 개미군단이 훨씬 더 크고 빠른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대규모로 태양광이나 풍력 들어오는 게 늦게 커 보이겠지만 주민들이 그걸 반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또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들은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무턱대고 뭐 외부 자본이 외지인들이 땅 사서 막 산 깎고 막 들어오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 공동체랑 같이 풀어가는 방식을 가져가면 저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이 개별 태양광 발전기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좀 새로운 이 개미군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좀 색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뭐 혹은 해외 사례도 얘기를 하던데요. 주차장 지붕. 주차장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지붕을 만드는 거죠. 또 건물 옥상 뭐 다양한 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배려나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양광으로 우리나라가 2015년에 쓴 전기의 10%를 공급한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한 0.36%만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면적이 한 17%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도시에 노는 지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해외에 가보면 지붕뿐만 아니라 옆쪽에 벽면도 쓰고 있고요. 네네. 주차장 지붕도 쓰고 있죠. 네. 차 여름에 보면 엄청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차도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가고 태양은 태양대로 이제 발전기를 쓸 수가 네. 있고 그리고 비어있는 면적들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고속도로 옆에 있는 비어있는 면적. 네네. 거기 쓸 수도 있는 거고 프랑스는 도로 바닥을 깔고 있어요. 도로 바닥에 일본 네. 바닥에 태양광을 깔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철로 가운데를 또 태양광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트리 면적만 있으면 그건 태양광 깔아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그 다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이유만 찾으려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도 논의하면서 어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원칙은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좀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또 반대를 설득하는 방식보다는 좀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그래도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현되거나 실제로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랑 같이 이 실천이 되려면 조금 다양한 보완점들 필요하겠죠. 뭐 환경 분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소통 방식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재생에너지가 이 전력망에 연결되는 개통 연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원전이나 석탄은 발전소를 지으면 그거는 뭐 765kV 초고압 송전탑도 다 네, 송전탑들 서죠. 그냥 해주잖아요. 근데 네네. 재생에너지는 그런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그마하게 전봇대라든지 연결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독일에는 보면은 지상권이라 해서 옥상에 대한 권리를 따로 주고 팔아요. 사고 네. 팔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소유권하고 또 다른 거죠. 네네. 그런 방식들도 고민하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붕 대여 산업 이런 게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어떤 걸 보면 또 태양광은 반투명 태양광이랑 불투명 태양광이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또 2배 이상의 태양광 전기를 내기도 하고, 네. 그 역사 지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빈 공간을 좀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잘 협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다방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지원 방식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에너지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좀 다양한 인프라에 정부도 관심을 더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생기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양희원영 처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에 대한 대비 항상 해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건 매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이 금융안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수사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332 저도 많이 외워서 주변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고 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신고 번호기도 한데 최근 피해 신고 현황 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네. 센터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 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1: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년 3분기 중 센터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약 49,000건으로 전반기 약 6만 건에 대비해서 다소 감소하였는데요. 네. 대출이자율 문의 등 단순 신고가 줄어듦에 따라서 16년부터 전체 피해 신고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범죄도 좀 적어서 감소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뭐 수만 건이니까요. 좀 걱정됩니다. 피해 신고 유형 어떤 것들 있습니까?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약 12,000건으로 가장 많고요. 네. 다음으로는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미등록 대부, 불법 대부 광고 등의 순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건당 피해액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신고도 그간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 감소인데 또 이 대출 빙자형은 좀 늘고 있다 걱정이기도 합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죠? 네,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시킨 사례인데요. 피해자 A씨는 기존에 고금리 대출금 9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요. 사기범은 이를 알고 A씨에게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4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네. 사기범은 A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였고요. 사기범의 말에 속은 피해자 A씨가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한 후에 잠적하였습니다. 예, 참 이분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바로 절박한 심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새로운 피해 신고 사례도 있나요? 네, 최근 모 캐피탈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도록 요구한 후에 네. 전송받은 영수증에 있는 카드 번호, 즉 프리페이드 번호를 이용해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상품권 영수증만 있으면 실물 없이 상품권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 영수증에 있는 카드 번호나 상품권 뒤에 보면 이 동전으로 긁어서 나오는 번호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사진으로 잠깐 찍어달라고 하면 그냥 그거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 또 신종, 지능화되어 있는 또 범죄들이 있군요.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이용한 대출 사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상담 과정에서 DTI 초과로 승인이 거절된다는 금융위원회의 가짜 공문을 제시하면서 네. 기존 부채 상환 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금을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 금융위에서 DTI 초과로 승인 거절 이런 가짜 공문까지 이용했는데요. 좀 다른 신고 사례도 또 있나요? 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이므로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 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서 고금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이 DTI 초과 승인 거절이라는 공문들이 가기는 가는 건가요? 그거는 네. 공문은 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 전화하셔서 또 한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 채권 추심도 이건 예전부터 사실 굉장히 사회 악으로 지탄받아 왔는데 여전히 이런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네요. 네,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적극 확보하고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대출 시에 가족 및 친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빚진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채권 추심을 당하는 이 돈 내놓으라고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 언제든 신고하시고 또 대처하셔야 되는 거 알려드립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이렇게 지금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여전히 많은데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신고 시에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 당국의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대출 시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절박할수록 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잘 기록하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함께 해주시는 공감사전에 이 사전 필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 얘기입니다. 참, 이 북핵 리스크 관련해서는요,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북한 김정은 좀 변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집과 관련한 이 경제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 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이 없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 한 채도 없는데, 참, 오늘도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고요. 전기 에너지 관련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기 물 쓰듯이 쓰면서 전기 만드는 건 아닙니다. 좀 아껴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1659가구 갖고 계신 그분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9246님도 있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감원과 연결하는 코너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 불법 이 금융 중에서 바로 젊은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돈은 좀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갖고 있는데 아직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운 자녀들 혹은 주변 친구들 있다면 꼭 조심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